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고 철도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프로젝트가 단 한 나라 덕분에 성공했습니다. 사막 한복판, 50도가 넘는 지옥 같은 환경에서 한국이 또 한 번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유럽 엔지니어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세계 표준이라고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어떻게 세계 철도 기술을 뒤집었는지 유럽 전문가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결정적 순간,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30년간 토목 엔지니어로 일해온 마티유 로랑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복잡한 철도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덕분에 철도의 마술사라는 별명까지 얻었죠. 프랑스 국영철도청에서 시작해 알스톰의 수석 자문까지 맡았던 제가 몇 해 전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로부터 온 초청장이었어요.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의 총괄 자문으로 와달라는 내용이었답니다. 처음에는 그저 또 하나의 해외 프로젝트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숨이 턱 막혔어요. 176km, 6개 노선, 85개 역을 사막 한가운데 건설한다. 비현실적인 계획이라 생각했죠. 파리의 제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이 계획을 검토하던 날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동료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도가 넘는 사막 열기와 모래폭풍을 견뎌내며 지하철을 건설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엄청난 도전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마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일에 대한 도전 의식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평생 어려운 프로젝트만 골라 해왔으니까요. 리야드에 도착한 첫날, 사우디 공사 책임자인 아흐메드와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로랑 씨, 우리는 리야드의 미래를 건설할 겁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는 해낼 겁니다. 다음 날, 프로젝트 현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1, 2, 3호선은 프랑스와 독일 컨소시엄이 맡았고 4, 5, 6호선은 한국 기업이 맡았더군요. 삼성물산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의아했어요. 유럽의 선진 기술로도 어려운 프로젝트를 한국이 맡는다고. 당시만 해도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거든요. 현장에서 한국팀의 총괄 엔지니어 이준석을 처음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로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프로젝트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자 이준석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랑 씨,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막은 그저 또 하나의 도전일 뿐이죠. 그의 자신감이 허세인지 실력인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답을 알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창밖으로 보이는 끝없는 사막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래바다 위에 정말 현대적인 지하철이 달릴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팀은 과연 이 불가능한 도전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공사 시작 2달째, 리야드의 날씨는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아침 8시부터 이미 온도계는 45도를 가리켰고 정오가 되면 50도를 훌쩍 넘었죠. 유럽 팀들이 작업을 중단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장비가 과열되거나 모래가 파고들어 고장 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계획보다 벌써 3주나 지연된 상황이었답니다. 저는 매일 각 구간을 돌며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팀이 맡은 1, 2, 3호선은 예상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모래폭풍이 불면 거의 하루 종일 작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장비들은 계속해서 고장났고 작업자들의 사기도 떨어져 갔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맡은 4, 5, 6호선은 일정에 거의 맞춰 진행되고 있었어요. 게다가 가장 어려운 지형을 맡았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호기심이 일어 한국팀의 작업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50도가 넘는 찌는 듯한 열기 속에서도 한국팀은 쉬지 않고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장비들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죠.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거대한 터널 굴착기였어요. 이준석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도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이준석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장비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로랑 씨. 그가 터널 굴착기를 가리켰어요. 이건 특별히 사막 환경에 맞게 설계된 장비입니다. 일반 TBM과는 달라요. 자세히 보니 장비 표면에는 특수한 코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준석의 설명에 따르면 이 코팅은 모래가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고 열을 효과적으로 발산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또한 냉각 시스템도 일반 장비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전부터 사막 환경을 연구했습니다. 한국 연구소와 협력해 특수 장비를 개발했죠. 이준석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들었습니다. 유럽의 오랜 기술력을 가진 우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이 해결했다고? 다음 날, 저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한국팀의 지휘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이준석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그의 자신감은 여전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그래프가 보였죠. 이준석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개발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입니다. 실시간으로 집안 상태와 장비 상태를 모니터링하죠. AI가 문제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저는 그 정교함에 놀랐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연구 중이었지만 아직 실제 현장에 적용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그들이 매일 42m씩 터널을 뚫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세계 기록을 경신하는 속도였습니다. 제 표정을 본 이준석이 물었습니다. 놀라셨나요?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기술의 진가를 보여줄 좋은 기회니까요. 그날 저녁,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일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을까? 그리고 왜 서방 세계는 이를 알아채지 못했을까?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한국팀의 비밀을 더 깊이 파헤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공식적인 회의 일정 없이 불쑥 그들의 현장을 방문했어요. 이준석은 의외로 반갑게 저를 맞아주었죠. 로랑 씨, 마침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는 저를 커다란 컨테이너로 안내했습니다. 내부에 들어서자 첨단 장비들로 가득 찬 통제실이 나타났어요.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공사 현장의 모든 구간이 3D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것이 우리의 FSLM 공법입니다. Full Span Launching Method라고 하죠. 이준석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교량 상판을 현장에서 일일이 만드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조립합니다. 사막에서 작업 시간을 최소화하는 거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론적으로만 논의되던 공법이 여기서는 이미 실전에 적용되고 있었어요. 이준석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개발한 특수 코팅 기술입니다. 장비 표면에 나노 입자를 코팅해 모래가 달라붙지 않게 하죠. 덕분에 유지보수 시간이 80% 줄었습니다. 이준석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과거 제 자신의 교만함을 부끄럽게 느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얕봤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준석은 저를 다음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것은 AI 기반 센서 시스템입니다. 모래 폭풍이 불어도 오작동 없이 정확한 데이터를 전송하죠. 그가 작은 기기를 보여주었어요. 우리는 이미 서울 지하철에서 이 기술을 테스트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요. 마지막으로 그는 저를 터널 굴착 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9.8m 직경의 초대형 TBM 장비를 보게 되었죠. 이 장비는 하루에 42m를 굴착합니다. 세계 기록이죠. 이준석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이준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우리 한국은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해 빠르게 발전해야 했죠. 그래서 항상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왔어요.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의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유럽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천천히 기술을 발전시켜 왔지만 한국은 생존을 위해 빠르게 혁신해야 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유럽이 상상만 하던 기술을 실제로 구현해냈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후 저는 프랑스와 독일 팀에게 돌아가 보고했습니다. 한국 팀이 사용하는 기술은 우리가 아직 실험실에서만 논의하던 것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현장에 적용하고 있어요. 동료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고? 그건 불가능해. 한 독일 엔지니어가 코웃음을 쳤어요. 저는 그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직접 가서 보세요. 당신의 생각이 바뀔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제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더 이상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세계 철도 산업의 지형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란 직감이 들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해 여름, 리야드에 끔찍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50년 만에 최악의 모래 폭풍이 불어닥친 거예요. 하늘은 황갈색으로 변했고 가시거리는 불과 5m도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항공기는 이착륙이 금지되었고 도시 전체가 마비 상태가 됐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 호텔 창문은 모래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어요. 밖을 볼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비상 상황을 알리며 외출 자제를 당부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공사 현장이 걱정되어 무리를 해서라도 확인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난 독일팀의 수석 엔지니어 한스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모든 장비가 마비됐어. 모래가 기계 속으로 들어가 엔진이 망가졌어. 최소 2주는 작업을 중단해야 할 것 같아.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주의 지연은 전체 일정에 큰 차질을 빚을 테니까요. 프랑스 팀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작업이 중단되었고
긴급 대책 회의가 소집되었죠. 회의실은 비관적인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사우디 발주처의 얼굴은 어두웠고 유럽 엔지니어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팀의 이준석은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우디 담당자가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죠. 한국팀은 현장에서 작업 중입니다. 뭐라고요? 이 모래폭풍 속에서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즉시 한국팀의 현장으로 향했어요.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운전하는 것은 정말 위험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한국팀의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모래폭풍 속에서도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물론 평소보다는 속도가 느렸지만 그래도 진행되고 있었죠. 이준석은 특수 방진복을 입고 작업자들 사이를 오가며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준석 씨, 미쳤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작업을 계속하다니. 제가 소리쳤어요. 이준석은 웃으며 저를 컨테이너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내부는 깨끗했고 모래 한 톨 없이 공기가 정화되어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특별히 설계한 모듈식 작업 공간입니다. 완전 밀폐 시스템이죠. 그가 설명했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켜고 계속 말했어요. 사실 우리는 이 모래 폭풍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50년간의 기상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언제쯤 큰 폭풍이 올지 예측했죠. 그래서 미리 대비할 수 있었어요.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폭풍이 오기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니. 이준석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모래폭풍 저항형으로 특수 설계되었습니다. 엔진 흡입구에는 다중 필터 시스템이 있고 전자 장비는 완전 밀봉 처리되어 있죠. 덕분에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저를 장비 가까이로 데려갔습니다. 다른 팀들의 장비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모든 부품이 철저하게 보호되어 있었고 중요한 부분은 2중, 3중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놀랍군요. 제가 감탄했어요. 유럽에서도 이런 기술을 개발하려 했지만 아직 실험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준석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합니다. 그것이 한국 엔지니어링의 철학이니까요. 모래폭풍은 일주일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그동안 프랑스와 독일팀은 완전히 작업을 중단했지만 한국팀은 느린 속도나마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했어요. 폭풍이 지나간 후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검토했을 때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팀은 예상 일정의 97%를 달성한 반면 유럽팀들은 겨우 45%에 그쳤어요. 이 사건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히 따라잡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앞서가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오래된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모래폭풍 사태 이후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유럽팀들은 일정 지연에 허덕이고 있었고 사우디 발주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한국팀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준석은 전체 회의에서 조용히 일어나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한국팀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전체 프로젝트에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회의실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디지털 트윈이란 현실 세계의 물리적 객체를 가상으로 복제해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입니다. 이준석은 계속해서 설명했죠. 이 기술을 활용하면 사막의 지반 침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AI가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알스톰의 엔지니어 피에르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복잡한 시스템을 전체 프로젝트에 적용하려면 수개월이 걸릴 텐데요. 이준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우리 구간에 적용해 성공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확장하는 데는 3주면 충분합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국팀이 이미 이런 첨단 기술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다니. 발주처 대표인 아흐메드는 빠르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한국팀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이후 3주간 한국 엔지니어들은 밤낮 없이 작업했습니다. 그들은 전체 프로젝트 구간에 센서를 설치하고 중앙 제어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이준석의 지휘 아래 젊은 한국 엔지니어들은 놀라운 효율성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완벽하게 협업했어요. 시스템이 가동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AI는 지반 침하를 미리 예측하고 작업 방식을 실시간으로 조정했어요. 장비 고장도 크게 줄었고 작업 속도는 3센트나 향상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팀의 태도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아낌없이 공유했습니다. 이준석은 유럽 엔지니어들에게 교육 세션을 열었고 기술 매뉴얼을 번역해 제공했죠. 왜 이렇게 기꺼이 기술을 공유하는 겁니까? 제가 이준석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게다가 우리의 진정한 경쟁력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혁신 정신입니다. 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유럽의 기업들은 흔히 특허와 기술 보호에 집착하는데 한국팀은 협력을 통한 발전을 더 중요시했어요. 덕분에 프로젝트는 놀라운 속도로 진전되었습니다. 8개월 후 검토 회의에서 한국팀은 예상 일정보다 8% 앞서 있다는 놀라운 성과를 발표했어요. 다른 팀들도 한국의 기술 덕분에 일정을 만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 세계 엔지니어링의 패러다임 전환이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가르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럽 엔지니어들은 겸손하게 학생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죠.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들어가면서 리야드 메트로 현장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모든 국적의 엔지니어들이 한국팀의 컨테이너에 모여 기술 세미나를 듣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처음에는 마지못해 참석하던 유럽 엔지니어들도 이제는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일찍 도착할 정도였습니다. 이준석과 한국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AI 센서 기술과 특수 코팅 기술은 유럽 엔지니어들의 큰 관심을 끌었어요. 프랑스 팀은 한국의 AI 센서 기술을 적용해 신호 시스템을 개량했고 독일팀은 한국의 특수 코팅 기술을 채택해 장비 고장률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건 새로운 협력 모델입니다. 독일 수석 엔지니어 한스가 제게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배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우리의 고전적 방식과 한국의 혁신적 접근법이 만나면 더 훌륭한 결과가 나오더군요.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30년간의 경력으로 쌓은 제 지식이 한국의 신기술 앞에서는 종종 부족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준석은 언제나 저를 존중했고 로랑 씨의 경험은 우리에게 큰 자산입니다라며 제 의견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준석이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로랑 씨, 우리가 개발 중인 새로운 철도 건설 표준에 대한 자문을 해주시겠습니까? 그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과 유럽의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협력은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5개월이나 앞당겨 공사가 진행되었어요. 사우디 발주처는 크게 만족했고 추가 보너스까지 약속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한국팀의 끊임없는 혁신 정신이었어요. 그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남들과는 다른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한 번은 깊은 안반층을 만났을 때 유럽 팀들은 전통적인 발파 공법을 제안했지만 한국팀은 새로운 진동 최소화 절삭 기술을 도입했어요. 결과적으로 주변 건물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준석과 함께 석양이 지는 사막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던 중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기술 강국이 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준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빠르게 재건해야 했고 자원도 부족했죠. 그래서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또한 한국인들은 교육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원은 인재니까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역경이 혁신을 낳는다는 진리를 한국은 몸소 보여주고 있었어요. 마침내 리야드 메트로 개통식 날이 밝았습니다. 수천 명의 엔지니어와 작업자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제가 처음 이 프로젝트를 들었을 때는 실현 불가능한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개통식장은 세계 각국에서 온 귀빈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참석했고 프랑스와 독일, 한국의 고위 관리들도 함께했어요. 특별히 놀라웠던 점은 세계 각국의 언론이 한국의 기술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개막식이 끝나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연설에서 한국팀을 직접 언급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고 이준석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세계 엔지니어링의 역사적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럽이 아닌 한국이 새로운 표준을 세우는 순간이었습니다. 개통식 후 열린 만찬회에서 저는 이준석과 건배를 나누었습니다. 당신의 팀이 해낸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기술을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준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처음으로 리야드 메트로를 탔습니다. 열차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고 진동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설계한 특수 댐퍼 시스템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사막 위로 현대적인 도시가 펼쳐졌고
이 모든 것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프로젝트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개통식 다음 날 세계 유수의 언론들은 모두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BBC는 한국, 사막을 정복하다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고 CNN은 아시아의 강자, 유럽을 가르치다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프랑스의 르몽드지는 유럽 기술의 종말, 한국의 시대 시작되다라는 도발적인 제목으로 보도했죠. 유럽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이준석과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완공된 메트로 노선을 따라 여행하며 지난 시간을 회상했어요. 4호선 종점역에 도착했을 때 이준석이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의 미니어처 모델이었어요. 이것은 우리 협력의 상징입니다. 로랑 씨와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요. 영광은 제 쪽입니다. 당신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제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파리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리야드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시각이 자리 잡았어요. 세계는 이제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었고 한국은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죠. 이준석의 말처럼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가 완성된 후 한국의 철도 기술은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카타르, 호주 등 극한 환경을 가진 국가들이 앞다투어 한국 기업들을 초청했어요. 그들은 모두 리야드의 기적이라 불리던 한국의 기술력을 원했습니다. 저는 프랑스로 돌아온 후 한국의 기술을 유럽에 소개하는 강연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길을 보냈지만 리야드 메트로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자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다음 해 봄, 이준석의 초청으로 서울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수도를 처음 방문한 저는 그 발전상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서울 지하철은 리야드보다 훨씬 더 진보된 기술로 운영되고 있었고 한국연구소에서는 이미 다음 세대의 철도 기술을 개발 중이었습니다. 이준석은 미래형 자기부상열차 개발 현장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항상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죠. 귀국길의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돌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신흥 강국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세계 표준을 만드는 진정한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물결은 철도 산업을 넘어 다른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었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준 것은 바로 이 한국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것은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이었어요. 세계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은 사막을 가로지른 한국의 기적,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에 관한 프랑스 엔지니어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 철도 기술의 혁신성과 세계적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사막 한복판의 지하철 건설을 한국의 기술력으로 해결해낸 이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